6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강입니다. 자, 제6강 파트는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경제 파트죠.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수요 공급 파트는 문제가 요즘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7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중요한지 제가 이제 번호를 매기겠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수요에 대한 개념을 첫 번째 우리가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수요는 사는 쪽이죠. 그래서 이제 디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수요란 정의를 갑니다. 자, 수요란. 자, 우리가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일정 기간 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내. 자, 어때요? 우리가 유량저량이라는 걸 처음에 저랑 접하실 텐데요. 자,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습니까? 적게 먹습니까? 1년에 100개 먹으면 많이 먹고, 우리가 적게 먹고, 한 달에 100개 먹으면 많이 먹고, 하루에 100개 먹으면 사람 미쳤죠. 막 삐꼬고 다닙니다. 사과 같은 내용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유량이라는 자체죠. 유량. 일정 기간을 명시를 해야 돼요. 수요나 공급이나. 그래서 유량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념이고, 저량이라는 일정 시점을 명시하면 안 돼요. 일정 시점. 뭐 우리 부동산은 유량과 저량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유량 개념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돌이가 만약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지금 32평 아파트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길 가는 여기 이제 이 지역의 수요 분석을 해야 되니까, 자, 길 가는 수요자한테 물어봐요. 가도 면적을 합니다. 이 아파트 사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어저께 샀는데요. 메롱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산 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이죠.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이라는 것은, 자, 아직 구매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적이라는 개념이에요. 살 의사가 있다는 거죠. 살 의사. 그래서 아직 사전적이라는 개념이다. 사전적. 사전적이라는 말은 일이 벌어지기 전이죠. 그럼 사후적 하면 안 돼요. 사후적 하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 32평 아파트를 3억 주고 사시겠어요? 사고 싶은데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보내야죠. 수요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욕구도 있어야 돼요. 자, 이건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정평가 파트에 나왔었는데, 욕구를 가진다는 것은 살 능력까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유효수요. 근데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잠재수요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잠재수요 나오면 안 되죠. 잠재수요가 아니라 유효수요다. 그래서 저량이 아니라 유량이다.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다. 자, 잠재수요가 아니라 유효수요를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구라는 자체가 구매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욕구에 대한 이 구매력에는 우리가 차입 능력도 들어갑니다. 차입 능력. 자,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하실 때, 자체적으로 물건 사실 때 백화점에서 카드로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카드로 사게 되면 그 주인이 물건을 내주죠. 그럼 여러분들 유효수요로 봐요. 이 차입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잠재수요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 부동산 수요는 고가이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입니다. 자, 무주택 서민은 살 의사인데 살 능력이 없어요. 누가 개입해? 정부가. 유효수요화 시켜야 돼. 그럼 차입 능력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우리가 장기로 좀 길게 빌려주고 저리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빌려줄 수 있는 비율, 대부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LTV라고 하는데, loan to value. 그래서 어떻습니까? 담보 인정 비율을 높여줘야 돼요. 1억 중에서 만약에 50%다. 5천만 원 빌려주는데 70%다. 7천만 원 빌려주죠. 그럼 더 능력을 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대부율이 높아지면 수요가 더 증가한다는 자체가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 갑니다.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자, 어떻습니까? 구매하고는 의도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적이고, 2번에 저량이 아니라 유량이다. 그 다음에 3번에 어때요? 구매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유효수요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박스에 유량 개념, 그 다음에 사전적, 그 다음에 유효수요라는 자체를 다시 제가 또 정리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요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세 번째 보시면 주어진 가격 수준의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얘기를 하죠. 최대 수량.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 수량을 얘기합니다. 수요나 공급이 다 원하는 건 최대 수량입니다. 가격이 틀려서 그렇지. 자, 그러면은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는 유량과 저량이라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유량과 저량이 시험 문제는 배정이 됩니다. 그 밑에 우리가 일부러 제가 주택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유량과 저량. 유량과 저량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제가 이제 경제학도 강의를 하는데 유량 저량이 경제학에서 따왔기 때문에 잘못 출제가 되면 이의시청에 들어가거든요. 요번에도 학개론에 이의시청을 두 문제가 정답 처리를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필기하는 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제가 적어 놓은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 외적인 것도 넣었지만 이건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유량과 저량을 본다면 여기도 없지만은 제가 해드리는데, 자, 유량이라는 것은 흐를 루자로 씁니다. 강물이 흘러가죠. 흘러가고 저량이라는 건 저수지, 고요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유량이라는 자체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갑자기 사과를 100개 먹는다,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기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일정 기간, 우리가 영어도 나왔어요. 플로우라고 얘기합니다. 플로우. 그 다음, 저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을 얘기를 해요. 시점. 그래서 스탁이라는 개념을 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잘 나오냐면 소득이라는 게 잘 나와요. 소득. 자, 소득이 임금, 급여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갑돌이가 소득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연 1,000만 원과 월 1,000만 원과 하루에 1,000만 원 다르죠.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어떻습니까? 와이프한테 쫓겨나죠.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뭐 그냥 업어줍니다. 하루에 1,000만 원 난리 나죠. 그냥 막 쓰러집니다. 와이프.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산이라는 자체는 지금 축적된 거기 때문에 시점을 명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잘 뜨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고주택하고 신규주택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약간 편법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재고주택과 신규주택이라는 것은 밑에 여러분들이 주택 유량과 저량을 제가 같이 넣어놨죠.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량 저량이라는 자체가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 A 지역에 지금 이 100채가 현재 존재하고 있대요. 공량이. 그럼 이건 2016년 1월 1일 현재 존재한다. 그럼 현재 존재한다는 100채라는 것은 이미 지어진 거죠. 그래서 기존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이고 재고주택이죠. 재고주택. 기존에 지어진 거. 그럼 이건 일정 시점이니까 우리가 저량이라는 개념이죠. 저량.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지역을 봤더니 1년 동안에 한 150채가 다시 또 돼가지고 50채가 더 지어졌죠. 그러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50채가 지어졌어요. 그럼 이게 50채가 신규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신규로 들어갔다는 것은 자, 1년 동안의 움직임이죠. 1년 동안이라는 자체는 일정 기간입니다. 자,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50채라는 것은 신규 주택이에요. 그럼 일정 기간을 나타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유량을 얘기하죠. 그래서 유량에 대한 양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봤을 때, 자, 일단은 예외도 있지만 좀 편법을 이용할게요. 자, 우리가 저량이라는 것은 좀 지읒이 들어가죠. 저량이니까 시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들어가고 재고가 들어가죠. 자, 예외도 있지만 이렇게 잡으시면 여러분이 조금 좀 수월해요. 그 다음 우리가 플로우냐 스톡이냐, 유량이라는 자체는 플로우거든요. 우리가 왜 UFO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죠. UFO 이렇게 해서 플로우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자, 그 외에 출제됐던 걸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좀 약간 야매를 좀 벗어나서, 그럼 요거는 이제 약간 편법이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지읒 들어간다면 머릿속에 탁 돋죠. 예외가 있는데, 자, 지대 수입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수입이라는 걸 넣었거든요. 그럼 지대 수입이라는 것은 토지의 대가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지가라는 건 토지의 가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임대료 수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임대료 수입. 임대료는 무조건 유량이에요. 자, 우리가 지가라는 자체 앞쪽에 잠깐 얘기했지만 지가라는 건 토지의 가격입니다. 갑돌이가 3억 주고 토지를 샀어. 그러면 요거는 일정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시점마다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교환해서 화폐와 교환하는 가치가 시점마다 이제 가격이 틀리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을돌이한테 빌려서 지대를 받습니다. 지대가 토지의 대가요. 100만 원 받는다, 많이 받는다, 적게 모르죠.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건물주가 1000만 원 받아.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기간에 따라 틀리고,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시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임대료는 유량이고,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토지의 가격, 건물의 가격은 저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자 비용이 1000만 원 나온다.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기간에 따라 틀린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지읒을 벗어나는 좀 야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또 벗어나는 건 인구입니다. 현재 인구수. 요거는 이제 지읒이 안 들어갔지만 인구수 현재 시점에서 그 지역의 인구수가 얼마 되는지 시점마다 틀리잖아요. 저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량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주택 거래량이라는 게 나왔어요. 주택 거래량. 자, 이 지역에서 주택 거래량이 100채가 거래됐습니다. 자, 많이 된지 적게 된지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생산량이 나오는데, 자, 아파트의 생산량도 얼마만큼 생산됐는지는 기간에 따라 틀린 거죠. 다 유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거기 보시면은, 유량이라는 것은 플로우고요. 자, 어떤 게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소유 토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주택 거래량, 그 다음에 저량에서는 시점이고, 인구, 재고, 요거 많이 나왔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우리 나중에 또 제가 해드릴 테니까 다른 건 아직 잡지 말아요. 요거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질 않아서 우리가 보는데 보통은 기출문제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요약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예전에 했던 기본 강의 했던 거 외에 좀 더 가져가십시오. 그럼 요약 강의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나올 것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 유량과 절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자체가 이제 주택 유량과 절약이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그 정의가 나왔는데 그 정의보다도 이제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요즘은 그 예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주택에는 절약과 유량이 다 있죠. 주택 유량과 절약. 주택 유량과 주택 절약을 이제 볼 때 일단 아까 절약이라는 건 지읒 들어가죠. 시점이죠. 일정 시점.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점이고 유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네 가지가 이제 한번 시험 문제에 각각 출제가 됐었는데, 그럼 주택 유량에 수요량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량이 있다. 그 다음에 주택 저량도 수요량이 있고 공급량이 있다. 라고 본다면요. 자, 일단은 수요라는 자체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보유죠. 보유하고자 하는 거, 두 가지다. 그 다음에 공급량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일정 시점에서는 존재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현재 존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저량이고요. 그렇지 않고 1년 동안 공급되는 이라는 게 들어가면 유량이 됩니다. 이걸 이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박스에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저량은 시점이면서 공급량은 시장에 존재하는 양, 물리적 양이고, 수요는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죠. 일정 시점에. 주택 유량은 기간이고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유량의 공급이고요. 거기 중 보유하고자 하는 것은 유량의 수요량이다. 자, 그럼 우리가 단기와 장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주택 유량과 저량에. 그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주택을 짓지 못하니까 단기 양은 다 저량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장기에서는 신규 기업이 진입이 되거든요. 유량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량 개념, 저량 개념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저량과 유량에 대한 박스가 중요합니다. 특히 예제가 중요한데요.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물리적 양인데, 지금 현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 세대가 존재, 현재 존재라는 건 무조건 저량이에요. 저량이 1000만 세대가 있고요. 자, 이 중 일정 시점에 수요자가 보유하고 난 주택의 양은 그 현재 1000만 세대 중 10만 세대가 공급하면 990만 세대만 사람이 살고 있죠. 990만 세대가 저량의 수요량이 되고요. 유량은 일정 기간입니다. 유량의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하고자 하는 양.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이라는 게 키포인트죠. 기간이니까 공급된 주택수가 100만 세대라면 주택 유량의 공급이 100만 세대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수요자에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어떻습니까? 100만 세대 중 95만 세대가 팔렸다. 유량의 수요량이 95만 세대입니다.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 수요와 소요라는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 번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앞쪽에서 제가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를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잠재 수요라는 것은, 잠재 수요라는 자체는, 자,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이 되고요. 근데 중상층 이상들은 살 능력까지 다 있어요. 그럼 유효 수요로 파악하는 거죠. 유효 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거쳤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무주택 서민들이 얼마만큼 주택이 필요하냐는 것은 주택 소요입니다. 하우징 소유라는 건 니즈입니다. 필요한 양.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개념으로서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주택 수요라는 것은, 주택 수요라는 자체는 이게 유효 수요를 얘기를 해요. 유효 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중상층 이상들은 살 의사와 살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시장 경제 입장에서 유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 경제 원리에 방해한다는 건 시장 원리에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쓰려면요, 소요를 수요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소수라고 외우시면, 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를 수요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주택 금융을 활성화시켜서 자금의 융통을, 그래서 유효 수요라는 것은 차입 능력도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 비율을 높여준다든가 장기 저리라든가 있는 걸로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주택 필요량이 바로 이제 소요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무주택 서민들이 얼마만큼 주택이 필요하냐. 그래서 미래 주택의 재고가 200이고 현재가 150이면 미래 필요수가 550이죠. 가장은 집마다 가장의 수를 갖고 따질 수가 있고요. 직접 조사는 직접 조사하는데 참고하세요. 자, 수요 곡선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시험 문제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 법칙이야. 가격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가격 이외에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나중에 이제 수요 함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자,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수요자는 팔고 싶은 사람 마음과 공급자는 사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정 요인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함수가 펑션이에요. 함수 관계. 그래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측이 수요량이 되겠고요. 수요량을 늘리는 것은 어떤 것이 영향을 주겠느냐. 근데 그것이 이제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가격 이외에도 있죠. 가격 이외. 자, 그래서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 이렇게 따져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칙을 만들었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요 법칙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공급 법칙도 만들어지겠죠. 공급 법칙도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가격 때문에 그렇다는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바뀌죠. 자, 수요자는 가격이 싸야 수요량을 많이 늘립니다. 반대죠. 그래서 얘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반비례 관계. 그래서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마이너스 역의 관계다. 이렇게 하고요. 자, 공급은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생산비 정도는 건져야죠. 이윤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가격 올리죠. 가격이 올라야 우리가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 관계다. 플러스 정의 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곡선상에 나타난다면요. 자, 이제 수요 곡선이라는 게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 있는 건 종축, 누워 있는 건 행축. 자, 서 있는 건 Y축입니다. Y, 그 다음에 이거 X. 이렇게 이제 우리 갖고 하시면 되고요.
서 있는 것을 price라 그래요. price. 그 다음에 이제 Q라는 것은 quantity와 quality는 틀리죠. quantity는 양이고 quality는 질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quantity야. 양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는데 직선을 그린 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그린 거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분필이 100원이다. 원을 빼겠습니다. 100원 할 때 나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2개를 사겠다. 근데 150원으로 가격 올린다? 나는 하나를 줄이겠다.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50원으로 떨어졌다. 웬일이니? 그럼 나는 3개 늘리겠다. 그럼 이거는 그 가격과 양에 대한 그 무수한 점이 찍혀요. 점이 3점만 아니라 무수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키는 게 수요 곡선이 됩니다. 그럼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긴 모양이니? 우측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하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공급 법칙은 가격하고 프라이스하고 퀀티티가 비례관계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상향으로 가는 거죠. 서플라이 곡선이. 그건 디맨드, 서플라이. 자, 그럼 공급자들은 만약에 분필이 100원이다. 그럼 나는 2개를 생산하겠다. 150만 원 받아? 그래? 그러면 나는 더 받네? 그러면 더 늘리고. 자, 50원으로 떨어졌어? 나는 생산을 줄이겠다.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이것도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곡선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요즘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보통 수요의 비중을 많이 냅니다. 수요가 80%면 공급이 20%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2문제 나왔다. 얘가 1문제.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수요자예요. 뭔가 다 저희는 주택 수요자가 되죠. 그래서 수요 법칙을 하면서 걸어요. 재밌게 갑니다. 얘가 가격이고 얘가 양입니다. 걸으실 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나요. 이렇게 걷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걷는 분 제가 잡습니다. 그래서 자, 수요 곡선은 자, 어떻습니까? 가격이 Y축이고 수량이 X축이죠. 서 있는 게 Y, 누워 있는 게 X. 그래서 그걸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3번째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우하향한다는 곡선.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넘기시면은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고요. 가격의 감소 함수라는 건 나중에 함수 관계에 대한 우리가 그 식을 보여드리겠는데, 자, 가격이 오르면 양을 줄이죠. 그래서 감소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니까. 그 다음에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죠. 자, 우리 탄력성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 보시면 나온 그 시장 수요 곡선과 개별 곡선이 이제 탄력성인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요거는 이제 어차피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린다는 것보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할 텐데, 탄력성이라는 걸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따가 해드리겠고요. 밑에 보시면 수요 법칙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역관계다. 그 다음에 밑에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에 대한 개념을 이제 거기까지 봤고요. 자, 83페이지 가시면 미리 좀 볼게요. 우리가 수요 함수라는 게 있죠. 함수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영향을 주는 게 독립이고 영향을 받는 게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광이라는 자체는 전체고요. 협이라는 건 가격만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끝내버리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단기와 장기에 대한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제가 이제 탄력성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장 수요 곡선과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다. 아니면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 그 강의를 또 들으시면은 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단기, 장기라는 탄력성이라는 것은 좀 이따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거는 좀 해드릴게요. 단기와 장기는 제가 탄력성에서 해드리고요. 자, 요건 이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아직은 우리가 안 배웠지만 갑돌이하고 일돌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들어보십시오. 가격과 양이다. 탄력성은 아직 안 배웠지만 하나하나 수요를 개별 수요라고 그래요. 개별 수요. 개별 수요라고 하고, 자, 이걸 합친 게 시장 전체에 대한 수요입니다. 시장 수요. 그럼 이거는 가격을 합친 게 아니라 양을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과 양이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나는 가파르고요. 기울기가.
하나는 완만합니다. 그 다음에 더 완만하죠. 자,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제가 강의하는 자극은 같지만 개인적인 반응은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조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건 비탄력적이죠. 그럼 우리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은 똑같이 줘요. 그래서 만약에 분필이 150원에서 1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양을 늘리죠. 난 2개 늘리겠다. 얘는 더 반응을 해요. 나 그래? 난 더 4개 늘릴 거야. 그러면 시장 전체는 6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가격을 합친 게 아니라 양을 합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수직적 합계가 아니라 수평적 합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직적 합계가 아니라 수평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반응을 했기 때문에 시장수는 더 완만하죠.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합했다. 그래서 개별 수요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이고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전부 합쳐서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탄력성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그 내용을 페이지에 가시면은 대체효과, 소득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효, 소득효과가 나와 있는데 수요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82페이지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요즘은 물어보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우리가 본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 어떻습니까? 개별 수요를 전체로 합친다는 자체는 나중에 이제 탄력성으로 가신다면 우리가 교재를 한번 볼게요. 탄력성으로 간다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을 합치면 시장 전체에 대한 수요가 되니까 더 탄력적이고 완만하다.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우리가 간다면, 요거 있어요. 우리가 102페이지로 좀 가볼게요. 나중에 또 하게 되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102페이지로 가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2페이지에 가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반가로 6번입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마다 탄력적이다. 자, 더 완만하죠. 그래서 개별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쳤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이제 나중에 빼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82페이지에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할 건데요. 대체효과, 소득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우리가 다음 7강에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했던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8페이지입니다. 수요가입니다. 자, 수요는 디맨드고요. 자,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유량이고 저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다. 잠재 수요가 아니라 유효 수요. 살유서와 살능력을 다 갖춘다. 수요나 공급에는 항상 원하는 양은 최대 수량이다. 자, 유량과 저량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야매로 잡으시면 자, 시점은 지읒 들어가죠. 그래서 자산이나 재고는 저량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사이드로 가실 게 인구라는 자체는 지읒이 안 들어갔지만 인구는 시점마다 인구수가 틀리고 그 다음에 집가라는 자체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토지 가격, 부동산 가격은 다 저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수요와 소요 중에서는 소요에 개입해서 수요로 전환시키고 자, 이렇게 거절하셔야 했죠. 수요 곡선. 수요 곡선에 대해서는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고 가격과 양이 반비례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격이 높아지면 양이 떨어지니까 이게 반대거든요. 이 가격에 대한 감소함수입니다. 증가함수는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수평적으로 합쳤죠. 그래서 더 완만하더라. 뒤에 같이 봤습니다. 수요 법칙 봤죠. 그래서 역의 관계고 가격과 양이 그 다음에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7강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할 거예요. 7강에서 얘기하는 예고편은 수요 법칙에 설명하는 이유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예요. 그럼 대체효과, 소득효과 자체는 대체는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이고 소득은 소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다 가격
법칙인 수요 법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위주로 다음 시간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6강 마치고요. 7강에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